여보,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이 있는데 알아? 치약에 대한 2가지 착각? 첫째,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둘째, 매운맛이 나야 잘 닦인 것 같다. 그럼 거품 나고 매워야 잘 닦이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지. 한 치약회사가 합성 계면활성제를 빼서 출시했더니 거품과 매운맛이 없어진 후 매출이 확 줄더라는 거야. 오히려 합성 계면활성제는 치아 건강과 입냄새에 안 좋은데 말이지. 야, 완전 속았네. 그럼 무슨 치약을 쓰냐? 파인프라 치약. 파인프라 치약. 합성 계면활성제는 물론 에탄올, 사카린, 인공향, 타르, 파라벤, 그리고 가습기 성분으로 논란됐던 CMIT, MIT도 뺐대. 나쁜 건 다 뺐어? 그럼 뭐가 좋은데? 특허 2건에 기이한 고유한 기술로 프라그 제거와 시린이, 구취에서 탁월한 효과를 준대. 그럼 사줘. 일단 샘플부터 체험해봐. 정치 신세계숍에서 폰케이스, 문블렌드, 에코백 등 이네 굿즈를 구입하면 샘플을 보내준대. 대박! 부다 열중시어, 부다 열중시어, 부다 열중시어. 이번 주 뉴스 다 챙겨보셨나요? 깔끔한 분석, 통쾌한 해설, 유쾌한 토론까지. 정치 신세계. 정치 신세계 샵에도 놀러오세요. @폴리월드.샵.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고출력 고품격 시사정치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네, 동부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레슬러 김남은입니다. 네, 쇼마스터 윤갑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는 뭡니까? 없습니다. 소재가 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제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신제품이 나와주면 좋은데. 네. 참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데. 네. 삶의 지혜에서 그 제품 소개하면 정말로 매출이 올라가나요? 네, 올라갑니다. 미묘하게 올라갑니다. 미묘하게요? 네. 안 한 것보다 살짝 낫다 이런 느낌? 네. 하승주 소장님 들어와서 1군 1마 얻은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약간 나은 그런 느낌? 네. 그러면 삶의 지혜가 없다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네, 일명 추불리. 네. 왜 추미애 대표를 선택했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집중 조명해보는 그런 약간의 시리즈? 네. 예, 그런 맥락에서 추미애 대표를 이번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추미애 대표 하면은 과거에 좀 특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면 조금 밉상이었죠.
밉상입니다. 네. 네, 밉상이었는데 조금이 아니었죠. 네. 매우 밉상이었죠. 매우 그렇죠. 밉상이요. 매우 밉상이었죠. 근데 완전히 격세지감, 천지개벽 수준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미애 당대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하늘을 네. 찌를 듯이 뭐 올라갔고요. 네. 제가 그 소셜 매트릭스 검색에서 네. 추미애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감성 키워드에 어떤 검색어들이 나오냐면 잘한다, 평화, 좋다, 놀라다, 궁금, 그리고 당당한,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성 키워드가 나오고 야, 긍정적인 단어들. 그렇죠. 제가 안철수를 넣어봤습니다. 네. 안철수를 넣어봤더니만 싸가지, 막말, 멍들다, 폭행, 반대하다, 논란, 충격, 심하다, 계란, 폭행. 조폭이야 뭐야?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까지 핫도그가 없다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추미애 대표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밉상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사랑받는 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을까?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미애 대표 스토리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누가 해주실래요? 직접 하시죠. 제가 하고? 나 혼자 떠들라고? 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막 부려먹네. 주소지가 네. 팟빵 서버시잖아요. 그래요. 추미애 대표, 여성 최초 지역구 5선 국회의원입니다. 그 여성 최초예요? 예. 5선은 최초죠. 지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 없이 지역구에서만 5선은 최초입니다. 1958년 경상북도 달성군 출신이고 세탁소로 유명합니다. 세탁소 기억나죠? 딸. 네. 예. 세탁소집 딸.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했어요. 85년도에 여기 캠퍼스 커플이었어. 서성환 변호사하고 7년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이 DJ께서 예전에 호남 당에서 대구 며느리 얻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또 호남 분이랑 결혼을 하셨네요. 네. 사실 이때만 해도 지역 감정이 굉장히 컸던 때예요. 예, 셌던 때거든. 경상도 부모님이 호남 사위 얻는 거 진짜 탐탁지 않았을 거야.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서성환 변호사예요. 이분도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호남 출신에 다리 장애까지 있고. 그러니까 참 저 TK 부모님이 좋아하셨겠어요.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강단이 있네요. 네. 진짜 멋지다. 그리고 판사를 하죠. 판사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호출을 합니다. 호남 사람인 제가 대구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김대중표 캐스팅에 거의 뭐 베스트가 아니었나. 판사 시절에도 강단 있는 판결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냥 패싱하고 가겠습니다. 패싱이란 단어 참 유용하네요. 써먹긴 좋다. 네. 여튼 그래서 95년도에 정계 입문을 해가지고 95년 8월 2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합니다. 96년 총선에 광진구 지금 현재 지역구죠. 네. 예, 출마해서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추다르크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니까 자기가 그 지역 감정에 맞서 대구를 구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라고 연설을 해서 생긴 이름이네요.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감정하고 지역주의와 싸웠는데 추미애 대표도 같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대구 출신이 호남당에 입당해서 그때는 호남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자, 쭉 그렇게 잘 나갔어요. 네, 진짜 당시 민주당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 매니아들은 거의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 초반으로 넘어올 때까지 진짜 최애캐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미애하면 우리 모두의 영남 사람이건 호남 사람이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는 하트마크가 뿅뿅. 그랬던 기억이 또 새롭네요. 옛날 자료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정기를 향해서 달리죠. 네.
그때가 사실 돌아보면 굉장히 정치 인생의 화려한 시절이었어요. 진짜 리즈 시절. 네. 지금도 물론 리즈 시절이지만 그때 2002년이 네. 정말 추미애 국회의원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을 제일 먼저 지지하고 나온 사람은 천정배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공이 많았던 사람 하면은 거의 뭐 추미애가 1등 공신, 특등 공신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국민참여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희망돼지 저금통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거든요. 네. 그때 그 별명이 돼지 엄마. 돼지 엄마. 그때 저도 네. 돼지 됐어요. 나도 그랬었고 진짜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추미애를 이제 정치도 동지로 여겼고 한간에는 뭐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도 여겼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인물로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사실인데 그 노몽단일화가 깨지던 그날에도 노무현 당시 후보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정몽준 쪽에서 막, 우리 정몽준 후보도 연단에 올려주세요. 막 이러니까, 당시 노무현 후보가,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민주당에도 좋은 후보 많습니다. 저기 정동영 후보도 계시고, 저기 추미애 의원도 계십니다. 네. 라고 말할 정도로 추미애를 거의 뭐, 오른팔로 생각하고, 다음 후계자로 생각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상 마지막 유세 장면이었는데, 마지막 그게 유세였죠. 명동이었어요. 예. 거기에 정몽준이 약간 삐친 거야. 네. 삐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 철회 선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근데 만약에 지지철의 선언이 안 됐더라면. 더 골치 아팠지. 그렇죠. 정몽준을 우리가 계속 끌어안고 있었을 거 생각하면 갑자기. 네. 근데 제가 이게 당시에 자료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삐진 게 맞다고 합니다. 또 이게 누구지? 김은국이 그때 같이 다 소주 마시면서 막 엄청나게 오만을 들쑤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했다고. 예.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은 또 맞아요. 그렇죠. 정몽준이 그때 이제 뭐 무슨 장관 자리 내놔라. 내각 반 뜯어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네. 문체부 장관 김은국. 만날 수 있었는데. 나 흥국이랑 좀 친한데. 아쉽습니다. 친목지 더 할 거야. 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사실 유력한 차기 후보로 등극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정동영, 추미애, 이렇게. 네. 예, 유력한 후보로 등극을 했는데, 그 탄핵이 발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 후일담이긴 한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인데, 추미애 당시 이제 의원이 하도 어깃장을 놓고 탄핵에까지 막 참여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다들 아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안 챙기는 거. 그건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측근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추미애 의원 왜 저러십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되신 다음에 전화 한 번 안 주셨다고. 저쪽은 저쪽대로 독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제 내가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큼 무심한 거야. 이 추미애 의원은 당시 진짜 우리가 좋아하긴 좋아했는데요. 당시엔 좀 덜 익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숙되지 않은. 아니 무슨 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통령 만들고 희망돼지 사업했는데 전화 한 번 안 준 거야. 그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좀 결함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 추미애 의원은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습니다. 거기까지 명분이 있었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잔민당이니 뭐니 논려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역시 훌륭한 명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이게 그때 열린우리당 창당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은 참 좋았지만 돌아보니까 천신정이라고 하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3인의 권력 쟁탈전의 일환이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우리 완전히 열린우리당 빠돌이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 그때 정동영을 엄청 열렬히 지지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그때 사실 다 그러지 않았나요? 한번 맞아요. 기억 한번 되살려 보세요. 인정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열린우리당 만들었을 때 유시민 작가가
선봉에 서가지고 정동영 당의장 만들기 위해서 선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천정배도 너무 이미지가 좋았고요. 전 또 신기남 의원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천신정이니까 진짜 트로이카였죠. 네. 혁신의 트로이카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때 왜 다 이렇게 눈이 멀었었죠? 그러니까 근데 시간이 뭐 그때는 또 그때대로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 그 지금 와서 이제 잔민당을 네. 너무 놀리 좀 미안하다 그러긴 하지만 또 당시에 잔민당 면면을 보면 네. 맞습니다. 정말 아주 골 때린 인간들 다 모아놨었어요. 진짜. 지금의 국당 사람들이랑 굉장히 네,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딱 국당이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천신정의 명분도 참 좋았고 처음에 정말 정동영 당의장 그 선거할 때 당의장 초대 당의장이잖아요. 멋있었어요. 네. 그때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정동영 당의장 만들려고 선거 운동을 했을 정도고 네. 제가 그때 서프라이즈 편집장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진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했어요. 네. 근데 저기 방금 남무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당시에 이제 트로이카들은 배신을 했다. 그 다음부터 인심을 완전히 잃었다. 사실 그 중에 한 사람 신기남 의원 같은 경우는 배신하진 않았어요. 배신 안 했습니다. 예. 쿨가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갔던 정치인인데 네. 지난해 그 2016년 총선 때 막판에 흑역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버렸어. 진짜 어디서 누가 불러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스탠스 되게 잘 지켰었고 신기남 의원이 되게 좀 쿨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백수잖아요. 백수니까 같이 만나서 맥주도 한잔 하고 그러면은 아이 윤카피 이리 와봐 막 그러면서 하면서 내가 이제 아주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유시민 작가 좀 이렇게 밀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런 발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우리 동지가 원하는데 굉장히 성격이 좋고 쿨하던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총명한 게 오래 못 가요. 네. 네. 그 작년 그 왜 탈당해가지고 공천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탈당해가지고 그때 추하더라고. 출마하니까 이렇게 마지막 남은 천신전 중에서 네. 마지막 남았던 신기남 네. 마저 망가지는구나. 그랬던 기억나고요. 여튼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일어나죠. 2004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때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 뒤에 엄청나게 정치 인생이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자료를 모으면서 알았는데 당시 그 탄핵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3불가론을 제시했대요. 탄핵 반대했대요. 예, 그게 사실이죠. 예. 그 민주당 의총에서 그 발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민주당을 부정하는 데 대해 매우 섭섭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핵 대신 개혁을 선택해서 지지층의 동요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탄핵 찬성 여론이 탄핵 반대 여론보다 약간 우세하다고 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탄핵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은 탄핵으로 한나라당이 득세할까 두려워합니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맥도 못 추고 참패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소름이 싹 돋습니다. 그러니까 정무감각은 정말 끝내줘요. 이 당시에 판단력이 좋네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미움의 눈이 멀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바리 싸우면 되게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탄핵 대신 개혁을 선택해서 지지층의 동요를 맞아야 된다. 요거 약간 아무 내용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혁신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탄핵하지 말란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완전히 편을 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탄핵 여론이 반대보다 우세하다고 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지지율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뻔히 시뮬레이션 돌린 겁니다. 네. 굉장히 예리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름이 돋는 거는 탄핵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맥도 못 추고 참패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어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죠. 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민심을 읽는 걸 떠나서 민심이 어떻게 이동할지까지 같이 보고 있다. 예측까지. 그게 정무적인 감각은 정말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칭찬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흑역사도 같이 퍼올려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흑역사도 또 이제 설명을 해야죠. 네. 추미애 의원이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탄핵하면 우리 작살난다. 뻔히 알면서
탄핵에 동참했고 거기서 유명한 조선일보 펼쳐드는 사진으로 한 그렇죠. 100만 번 이상 까이고 그러한 다음에 정치는 진짜 그런 짤 하나 남기면 정말 끝장나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가 아니라 무슨 뭐 회의에서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고 네네. 하는 흑역사 발언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런 흑역사 발언은 회수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는 또 이렇게 또 해명을 해요. 결국 당론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정당인인 거야. 뭐랄까. 그때 당시에 보면 감옥에 가 있던 네. 국회의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표까지 긁어 모아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범죄 혐의로 수감된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차라리 그냥 당론에 따르겠다. 네. 내 표를 그냥 주겠다. 네. 뭐 이렇게 약간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악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탄핵의 주범이라고 보이는 것도 크게 틀리진 않은데 진짜 주범은 사실 민주당 당시에 조순영 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순영은 거의 완전 눈이 멀었어요. 네. 정무적 판단도 없고 복수심에 완전히 불타는 상태였습니다. 증오만 남았죠. 네.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나라당보다 더 열심히 찬성을 해야 탄핵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간다.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정치 하루 이틀 하고 말 사람도 아닌데 진짜 심했고 그 지도부에 좀 많이 끌려다녔던 부분도 있다. 네, 뭐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실드 불가입니다. 네. 사실은 여기 추미애 의원의 정치 인생에서 뭐 영원히 흑역사로 남을 그렇습니다. 지점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네. 정치적 이벤트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는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할 점만 한번 짚어본 거고요. 네. 그거 자체를 실드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네. 사실 그 당시 정말 탄핵 불가를 외쳤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왜냐? 실제로 민주당에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낙연 총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정치는 결국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는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저런 뭐 변명들, 뭐 사정들 뭐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탄핵에 찬성표를 누르는 순간 뭐 그거는 당연히 자기 5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을 수 없는 5점이 맞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2004년 9월 미국으로 떠납니다. 공부하러 간 거의 거죠? 2년 동안 그냥 미국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낙선을 했잖아요. 그죠? 네. 낙선을 했거든. 그때 탄핵 역풍으로 줄줄줄줄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렸죠. 네. 그때 놀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입각 제의를 합니다. 뭐 그랬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당의 그렇습니다. 의원한테? 네. 환경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렇게 두 번이나 입각 제의를 했어요.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안 받았지. 안 받았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지. 안 받았죠. 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받고는 싶었지만 이게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관계도 좀 그렇고 네. 그 상황에서 서로 막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장관으로 가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때 입각 제의 받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효석 생각나십니까? 김효석 의원? 네. 예. 김효석 의원도 한때 교육부 장관 제안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이렇게 쪼개진 걸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소연정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름 연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도 원래 연정 대상에 넣었었는데 워낙 개판치고 뭐 아예 한나라당하고 연대하니까 민노당이 그때 한나라당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장관 날리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연대했던 연대의 모습을 전했던 그 TV 뉴스 짤이 지금도 돌고 있죠. 네. 예.
여러분 그 정의당은 그런 법통을 가진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괜히 지금 정의당 견제구 날리는 거 아니에요. 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노회찬 맹활량 했잖아요. 네. 노회찬님 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쩜 좋아요. 그러게 우리 이런 거 뒤끝이 있어. 네. 기억력이 좋아. 너무 지나쳐서 문제야. 좀만 기다리세요. 하승조 박사님 모두 다 안철수 대표님 다음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책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세계 뒤끝 정치학 이런 거. 자, 워낙 이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작년 당대표 선거. 네. 누구 지지했어요, 처음에?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추미애 지지를 했습니다. 왜? 저는 원래 칼 같은 정무 감각 아닙니까? 스탠스의 귀시에.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유는 다는 제 추미애 지지하는 글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또 나름대로 여론도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까먹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요 생각인데, 저 사람이 어쨌든 간에 추미애가 친문 성향을 분명히 밝히면서 나왔고, 과거에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만회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겠는데? 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김상곤이 갖고 있는 약간 아마추어틱한 진보 성향, 이게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굉장히 좌파스럽잖아. 네. 그래서 문재인 당대표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약간 오른쪽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는 추미애를 지지했습니다. 우리 하승주 소장. 저는 그때 정말 추미애 반추 전선에 최전선에 서 있었어요. 근데 나 차단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당시 출연하고 있던 모든 팟캐스트에서 강력한 김상곤 지지를 선언하면서. 근데 김상곤 지지하는 이유는 별로 없어. 추미애가 미운 거야. 소고하다 보니까. 네, 추미애가 미워가지고. 이종거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종거는 지금까지도 원한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추미애를 그때 정말 싫어했었어요. 뭐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탄핵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김남훈. 예,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종걸 의원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김상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윤갑비 소장이랑 비슷한 건데 왠지 모를 미숙함 또는 지나치게 시민 또 진보 이런 색채들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큰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맡길 수가 있을까라는 저는 불안함? 그때 무상버스에서 완전히 정을 뗐어요. 무상버스로 말아먹는 거 보고서 정을 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수장으로 내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로 봤을 때는 추미애 같은 사람이 강단인 사람이 앞에 나가서 시스템 포메이션을 짜고 여기서 이제 선수들 내보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건 대선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굉장히 미워하는 것 같은데. 대충 지지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봤어요. 예. 사실 저도 김상곤을 지지했습니다. 왜 지지했냐? 좌파. 소고하다가 이종걸 안 돼. 추미애 탄핵 안 돼. 예. 남은 게 김상곤이야. 그런 소고하다가 추미애였는데. 소고하다가. 근데 제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장에서 연설을 이렇게 듣고 있어 보니까, 야, 김상곤 저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야. 김상곤도 이제 우리 사람인데, 좀 예쁘게 말해줘요. 아니,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 네, 맞아요. 자꾸 호남만 갖다 외치고 하니까. 짜증나는 말 진짜 많이 했어요. 맞아. 호남팔이 했었지. 계속 호남 얘기하니까, 와, 이 당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저러고 있지? 그래가지고 하 소장님도 저랑 술자리에서 내가 그거 공격하니까 방어를 못하는 거야. 호남팔이 너무한다. 그건 정말 짜증나는 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지지하긴 했었는데, 김상곤 당시 후보가 정말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못해요. 네. 진짜 못했어. 네. 그래서 내가 현장 다니면서 연설을 듣고 나니까 추미애가 당대표 돼야겠다. 그랬구나. 그래서 지지 후보를 바꿔버렸어요, 중간에. 그래요? 그 투표는 결국 그러면은 추미애 하신 거구나. 그래서 또 이제 페북에서도 노선을 바꿨죠. 기조를 김상곤 지지로 글을 쓰다가 도중에 추미애 지지로 바꿨습니다.
저는 너무 막 나가가지고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지자가 생겨. 페북에서 막 김성걸 막 밀고서 그러다 보면 지지자가 생기잖아. 그 사람들을 배반할 수 없는 거야. 지금 아직도 우리 정치 신세계 이 게시판 댓글에서 하승준 이 새끼가 저기 옛날에 저기 추미애 그렇게 까고 왔던 거 다 기억한다 이 새끼야. 이런 거 댓글 올라와요. 나 지지한 이유 또 하나 생각났어. 뭐야. 제가 2015년도에 그 라종일 예전에 참여정부 때 계셨던 그분이 쓴 그 출판 기념회 때 제가 미니 강연했었거든요. 네. 미니 강연했었는데 제 앞서 했던 강연이 모두 다 그 예전 뭐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얘기를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건데 다들 뭐 젊어서 고생은 1000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날 다 공격을 하는 거야. 애가 아직 몰라서 어려서 모른다. 나도 나이가 40 넘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추미애 의원이 참석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강연 딱 끝나고 나서 저보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운 내세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 지지했던. 네. 좀 하찮은 지지사요. 하찮은 지지사요. 근데 하여튼 하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너 과거에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 많이 쓰는 방법이 있죠? 한번 해보시죠. 뭐요? 미안해요. 미안해. 이제 와서 어쩌겠어. 네. 아니 근데 정말 미안해요 한마디면 아이고, 풀리는 네.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점에서는 스스로에서 나름대로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추미애 당대표가 당선된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당대표로서 받아들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당선된 바로 남기신 포스팅을 가지고 그때는 하소장님이랑 나랑 적이었어 사실. 그래? 근데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렇게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모두가 동지다. 앙금을 털고 발전해 나가자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칭찬하고 공유해 주셨어요. 또 하소장님이. 내가 그랬어요? 네, 되게 아름다운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거는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뭐 잔소리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정상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이 공정했다라고 그러면 결과에서 승복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너무 수준 높아 진짜. 짜증나. 짜증나. 자,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미애 당대표가 작년 그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예, 진짜 압도적이었죠. 네. 예,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죠. 네. 와, 그때 과반 이상이었죠. 네, 그 권리당원들, 대의원들 전부 다. 제가 우리 집에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정치적으로 기쁜 일이 생기면 제가 한참을 걸어 내려가서 그 옛날 통닭을 사와요. 그 습관이 언제 시작되냐면 한 마리 6,000원? 네, 맞아요. 그 추미애 당대표가 당선된 날 그때 그 습관이 생겼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통닭 사갖고 가서 가족들이 딱 풀어다 보면서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날이야.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6,000원으로 생생내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잘 몰랐죠. 네. 근데 이걸 2015년 역사를 들춰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가 정알못이었던 거야.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행적에 대해서 네.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추미애 대표 2015년 그러니까 문재인 우리 대통령님과의 관계라든지 네. 특히 2015년은 우리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야말로 우리 에피소드 잔혹사 만들었지만 네. 그런 시련 그 고난을 겪었던 시기에 추미애 대표가 옆에 있었다. 네. 기록을 다시 찾아보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해볼까요? 네. 일단 그 2년부터 보면 문재인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서 최고위원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해안이 있으셨어. 해안도 해안이고 사실 좀 문재인 하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너무 진보 성향 아닌가, 너무 좀 다시 어울리는 플러스 정치를 잘 못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보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되게 플러스 정치를 잘하십니다. 추미애부터 잡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 그 최고위원 제안했을 때 당시 그 보좌진들은 반대를 했대요. 수락을 반대했대. 이유가 뭐냐면
호남표를 위해서 맡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선출직 최고위원도 한 적이 있으니 지명직 최고위원을 다시 하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대. 근데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것 따질 때인가? 호남의 지분을 노리는 세력은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 것이다. 그러면 당의 미래는 없다. 똑똑하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을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게 재밌네요. 박지원이 그걸 반대한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생겼구나.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파이터 리더에 대해서 박지원도 탐을 내고 있었고 굉장히 중요하게 삼국지자면 마초 정도 되는 인사를 뺏겼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게 추미애 당대표가 박지원하고 계속 날 세웠잖아. 역사가 있네. 그죠? 지금 조금 전 그게 역사네요. 그러네요.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네. 자, 그리고, 이게 추미애 대표가 그때 2015년 그때 문재인 당대표를 막 여기저기서 흔들 때 특히 이제 동교동계라고 할 수 있는 권노갑 상임 고문이 이 김대중 대통령님 묘소를 참배하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네. 관행상 주류 60% 비주류 40% 배합한 정신을 문재인 대표가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나눠먹게 하자는. 그러니까 대놓고 나눠먹게 하자는 거야. 아니 근데 문재인은 자기 사람이 빵명이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나누면 6대4로 나누면 땡큐죠. 차라리. 이걸 정당 정치 관행이래.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그게 김대중 대통령님 묘소에 가서 할 소리냐? 시원하다 그거는. 어떻게 묘소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여튼 그래서 일가를 했습니다. 그 권노갑 의원이 지금 국당에 가 계시죠? 그렇죠. 거기서 6대4 정신 잘 실천하고 계신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6대4 권노갑 선생. 이제 호화나 생겼다. 네. 6대4 권노갑 선생. 육사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글자가 좋아요. 권육사. 자, 그리고 또 추미애 최고위원의 어떤 강단이 발휘됐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2015년 4.29 재보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를 했습니다. 전패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서 특히나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우리 모두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패권 정치 청산 약속 등 구체적 방안을 실천해야 된다면서 바로 문재인 대표가 있는 상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패권이 있지도 않은데 패권. 아니 면전에서 당대표한테 이런 소리 짓거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패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친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느냐. 경쟁력 떨어진 후보들 내서서 야권 분열의 비밀을 제거한 거 아니냐. 야권 분열. 네. 또 이런 워딩까지 사용을 했는데요.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이 주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개인 인터뷰가 아닌 이상 이러한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고마운 지원이죠. 그러면서 또 굉장히 아까 윤갑희 소장님이 정무적 감각이 최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의 기계적 경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네. 우리 지지 세력은 2번을 찍겠지라는 타성에 안주한 것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결과를 놓고 너무 과한 평가하는 것 자체도 우습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현재 상황 또 민심이 어떻게 이동됐는지 또한 시스템이 갖고 있는 오류 아니면 오류의 가능성을 이미 다 파악을 했던 거죠. 이게 보면은 만약에 추미애를 만약에 기회주의자라고 놓고 우리가 이 스토리를 봐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기회를 잘 포착한 게 그것도 굉장히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정치인은 다 기회주의자.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당시의 당대표는 너무나 힘이 없고 무력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안 거야. 대중적으로. 기회주의자를 우리가 전제했을 때.
이 사람한테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감각이죠. 이렇게 힘없는 당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그 씨앗이란 걸 본 거 아닙니까? 이때 주성용 최고위원은 그 뒤로도 이제 탈당 어쩌고 하면서 앞에서 뭐 지옥, 악마 이런 얘기하면서 걔들 쩔이 될 것도 다 본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잡으니까 확 뿌리치고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쩔이 되셨지 않습니까? 좋은데 베팅했고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봐도 무조건 다 옳은 발언들을 하신 거죠. 옳고 그름과 그리고 그 센스, 타이밍의 귀재다. 네. 또 우리 공갈 주승용 선생께서는 공갈. 네, 공갈 발언 하나로 우리 정청래를 갖다가 그렇게 갈구던 그 패기로 또 국당 가 계시죠? 국당에서 나오는 국당 갔어. 쓰레기들은 하여튼. 예. 그러니까 통합되면 이 양반들이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우리 공갈 주승용 똥물이에요, 선생께서는 똥물. 막말 퇴치에 최전선에 세워 계시니까 국당 내에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 소장님이 이렇게 뒤끝입니다. 모든 발언에 이걸 잊어버릴세라 계속해서 상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갈 선생이라고 우리 또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우리 연분홍 치마의 주인공 유승희 최고위원이시죠. 최고위에 가셔가지고 노래도 이렇게 흥얼흥얼 불러주시고. 진짜 유승희 최고위원 노래 부르실 때마다 제가 그 SNS 타임라인에 온갖 진짜 쪽팔려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창피해. 저는 그때 우리 연분홍 유승희 의원의 노래 부른 걸 갖고 오히려 실드를 쳤어요. 나도 실드 쳤어요. 저도 쳐줬습니다. 예, 뭐 노래 부른 게 뭐 이거는 저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웃기는 거지. 그렇죠. 그걸 갖고 이렇게 우리가 욕을 할 건 없지 않느냐. 이걸 갖고 또 엄청 오바를 하면서 막 반성질하고 했던 우리 김태섭 의원이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유승희 의원의 노래 부른 거에서는 실드를 쳐줬는데 실드는 실드고 이 양반이 최고위원회 가가지고 문재인 당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문재인 대표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싸가지. 진짜 이게 지금 전부 최고위원들이야. 네. 세상에 당 지도부에 당 대표가 고립무원인 상황인 거지 사실상. 이게 저기 연분홍 유승희 의원의 사퇴 요구가 골 때린 이유는 이 당시 새정년에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승희 의원의 발언은 아주 골 때리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언제 나온 시점인가 이게 중요해요. 사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래 샹 사퇴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전당원 투표 딱 제안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싹 꼬리를 말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문재인 당대표 잔혹사로 연결되니까 빡이 침이 오르니까. 네. 2015년 얘기는 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추미애 최고위원이 그나마 당대표 쪽에 서가지고 이렇게 탱커 역할을 싸우고 있는 거야. 네, 탱커 전방 탱커 역할. 그러면서 유승희가 사퇴하라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문 안에게 당권을 나눠준다고 당이 나아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게 문안박 연대 이 얘기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네. 이런 이제 해괴망측한 소리를 한 거죠. 이러니까 여기서 당시 추미애도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근데 추미애는 이제 문재인 대표 지명 최고위원직이었죠. 한국말을 하면서 통번역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백가쟁명식 당 수습 방안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의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서로 논의해서 수습해 나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 아주 적절합니다. 네. 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싸우냐고. 할 말이 있으면은 전화로 하면 되지. 카톡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내 분란을 갖다가 노출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침을 놓은 거죠.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지죠. 네. 적절한 지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좀 더 세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해요. 그래. 사실 얘네들이 이렇게 깽판을 쳤기 때문에 그 수십만 당원들이 몰려 들어온 거거든. 그렇죠. 당시 유승희 최고위원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연분홍 치마 노래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라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그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를 무작위적으로 사퇴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장면에서 정말 부끄러웠고 그 옆에서 조용히 귓속말로 사퇴하십시오라고 속삭였던 이종걸 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종걸에 대해서도 추미애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네. 예. 그때 이종걸 기억하시죠? 네. 태어.
네. 이종걸이 원내대표야. 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당대표 주변에 최고위원들이 지금 막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원내대표가 또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아. 출근을 안 해. 와, 씨. 그래서 진짜 이종걸의 호는 불참이죠. 불참 이종걸. 불참 이종걸 또는 잠적 이종걸. 불참보다는 결근. 결근 이종걸. 좋았습니다. 형편없는 근태를 얘기해서 근태 이종걸이라고 해도 되겠다. 네, 근태 이종걸. 좋네. 자, 이렇게 우리 호를 계속 붙여나갑시다. 하여튼 그 근태 이종걸한테 추미애 최고가 이렇게 비판을 날립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가? 국민 앞에 협상 과정이 어떤지, 어떻게 민생이 내몰리고 있는지 고할 자리에 원내대표가 없다. 그때 이종걸이가 왜 여기 불참했냐면은 우리 문재인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대.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근태를 형편없이 한 이종걸은 아직까지도 당에 붙어 있더라. 그러게. 이때 이종걸이가 사실 나갈까 말까 엄청 간보기 재고 하던 있었죠. 때였어. 네, 맞아요. 여찼으면 나갔던 상황이야. 박영선하고 이종걸은. 이종걸 의원님 우리 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흑역사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즘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요. 안 까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여기서 실수하면은 정말 일주일 내내 까이게 해드릴 수 있죠. 일주일이요? 조금 더 연장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이면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일주일 내내 공격받은 정치인이 없어요. 안철수 빼고. 아니 근데 이 문구들이 작심하고 패기 시작하면은 3일이면 다 무릎 꿇어요. 요즘은. 여튼 지금처럼 계속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말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럼 왜 놀아? 죄를 씻으려면 지금 열심히 헌신을 해야지. 지금 자유한국당 험한 말 쏟아내고 입 털고 있을 때 거기에 맞서서 싸워주면 그냥 흑역사는 또 덮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죠. 우리 또 까먹잖아 또 그런 그렇지. 거는. 잘하면은 까먹어줘. 아까 하승주 소장님이 미안해요. 한마디로. 그거 돼요, 정치인들. 미안해요, 하면 돼. 이종걸 같은 경우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갖고 안 되고 거의 추미애 지금 대표처럼 거의 탱커로 나서서 활동을 해야죠. 그렇게 문재인 대표한테는 그렇게 잘 싸우고, 뭐, 용감하게 사퇴하라는 소리 하고 그러는데, 씨발, 홍준표한테 가가지고, 당장 물러나는 소리 왜 한마디 못해? 그러니까. 자, 여튼, 이때 추미애 최고가 이종걸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개파 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작태가 분열에 분열을 낳고 있다. 위기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발언이 좀 수위가 좀 세지고 더 공격적이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당 이 창당 그 탈당이 임박했을 시점이에요. 네. 그만합시다.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습니까? 나부터 통합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다. 네. 말 참 잘한다. 네. 그리고 당시에 추미애 최고위원은 그 희대의 캐릭터 우리 찰스도 아주 후드로 깠죠. 그 안철수의 당시 2015년 당시의 행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안철수한테 네가 그럼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당 혁신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하기 싫다. 그리고 맨날 도망다니면서 옆에 가서 이 혁신 안 되고 김상훈 혁신안 다 나오고 나니까 이 혁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고 또 하고 혁신 전대에서 나를 당대표로 뽑아달라.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었을 때 이때 추미애가 그냥 이 안철수를 보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씨발 몸을 사려. 안철수 야 개새끼야 이 소리를 왜 아무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 소리 할 때 그런 소리가 필요할 때 아니 하는 게 뭐 어렵나. 당에서 해야 될 일을 네가 안 맡았잖아 안철수. 근데 왜 밖에 나가서 딴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당연한 소리를 추미애 최고위원이 당시에 했었었죠. 당시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혁신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을 고사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해야 될 일은 맞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여야를 싸져봐 기득권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다. 이게 추미애의 발언이었죠. 네. 이후에 안철수, 김한길 등 탈당파 전원에게 공격을 날리는데요. 이런 레토릭을 썼습니다. 호적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라는 레토릭을 썼는데. 좋다. 워딩 좋네. 제가 이제 저는 추미애가 이제 문재인을 위한 칼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지한 거예요. 인격이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고.
근데 이때쯤에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는데, 추미애 정치 역전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 뭐 탄핵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는 있지만 어떤 일관성이냐면은 당의 분열을 막는 데 있어서는 몸을 안 가린다. 몸을 사리지 않고 싸운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탈당파들한테 제가 다른 일정으로 동교동에 가지 못했는데 적어도 이희호 여사님은 최초의 정권 교체를 위해 전국 이사를 다닌 분이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이 당을 안에서 흔들고 밖에서 파괴하는 세력에게 절대 힘을 실어줄 일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정이 격앙되니까 나 같으면 나가라. 나는 문재인을 지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마지막 멘트마저도 이런 내용입니다. 나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통합파로서의 좀 과격하지만 어떨 때는 과격하지만 통합파로서의 그 일관성이 있다. 민주 세력에 대한 그걸 좀 고민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때 당시에 추미애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 전당대회에서 추미애 당대표한테 그렇게 압도적인 표가 간 그 배경을 내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문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온 사방이 지금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데 이때 추미애가 계속 당대표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었고. 그러고 보면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의 그 탱커 역할을 해줬던 분이 추미애 최고위원 말고 또 계셨나요, 사소장님? 그때 최고위원 했었을 때 정청래 하다가 날아갔잖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추미애 친문들이 저는 지금 사실 그때 당시에 친문들한테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친문이 나서면은 친문 패권주의 소리 들을까봐 움츠러들었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당시에 프리포지션이었던 거지. 나 친문 아닌데? 근데 니들 잘못하는 건데? 라고 하는 말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입장. 얼마든지 꺼리낌 없이 발언할 수 있었던 좋은 포지션에 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친문 포지션이 아니었던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탄핵에 찬성했던 그것도 약간은 그 원죄가 있는 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약간 프리했던. 그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죠. 약간 인간관계가 좀 재밌게 꼬이네요. 좋다. 그것 때문에 나는 계속 추미애 까고 있었고. 아유, 그러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그냥 반대하고 있다가 이 뒤끝이 긴 게 좋을 때도 있는데 뭐 이렇게 뒤끝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그래 뭐 씨발 그래봐야 뭐 이제 탄핵 추미애 아니냐 이런 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마음을 못 열었던 거지. 그래도 난 유연하게 그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확 바꿔버렸잖아. 근데 난 저기 사실 김상곤 지지하면서도 첫째로는 이러면 호남 파리 때문에 골치 아플 뻔했죠. 완전 미쳐버리겠더라고 진짜. 당의 행운인 것 같아요. 김상곤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소중하게 잘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느냐 문제인데 추미애가 이 자리에 앉은 거는 우리 당의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의 복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 보죠.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탄핵 국면에 넘어갔는데 너무 잘했어. 저는 진짜 이전에 있었던 추미애에 대한 뭐 이런 저기 좀 서운한 게 아니지. 그때 있었던 화나는 감정 이런 것들이 탄핵을 거치면서 저는 영국 가방권 부여해요. 추미애에 대해서. 그때 드라마틱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부역자 프레임을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하는 말 웬만한 것들은 다 프레임화될 정도로 섹시한 워딩을 되게 잘 뽑아. 그리고 되게 적확해요. 부역자란 말은 정말 와, 저쪽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던 그런 프레임이고요. 착 붙죠. 그렇죠. 우리 얼마나 재밌게 놀려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부역자 새끼들. 적폐 부역자 새끼들. 그러니까 나 부역자 아닌데 그러니까 부역자 맞잖아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워딩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워딩 하나 있는데요. 당시 박근혜를 궁지에 몰아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고 나서 얘기입니다. 비정상인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네가 뭐 했네, 세월호가 어땠네, 이런 정치적인 경우는 반대 진영에서는 또 반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거, 그때 당시 이제 최순실이 무슨 최순실이 아니라 추미애 대표가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주인공이 본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제작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지배당한 세상을 살았다. 끝내줘. 어떤 말이냐면은 정치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정신적으로 지배받고 종교적으로 지배받는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냅두면 안 되자라는 공감대를 일으킨 발언이 아닌가. 좋은 프레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 앙뚜아네또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워딩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때 당시에 이제 돌파력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거요? 돌파력 탄핵 당시에 탄핵 돌파력 전국의 돌파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막 그 탄핵 집회 열리고 탄핵 집회가 아니었지 박근혜 반대 집회가 맹렬하게 열리고 있을 때예요. 네. 근데 이때의 전술들은 쫙 갈려요. 여기서 첫째 세력은 그냥 이대로 가자예요. 이대로 가가지고 12월 20일까지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때까지 쭉 끌고 가가지고 넘어가자. 그 사이에 그걸 하자라고 그랬죠. 총리를 우리가 임명할 쪽으로 하자. 큰일 날 판단입니다. 진짜 네, 지금 그리고 생각해보면. 두 번째로는 조기 개헌론도 있었어요. 아이고.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자. 있었죠. 진짜. 그리고 대책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하야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기 전술이에요. 그렇죠. 할 리가 없잖아. 박근혜가 하야하기를 기다린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론이 있었어요. 네. 근데 탄핵론을 다들 이게 너무 뜨거운 감자라 가지고 잘 못 물어요. 네, 그렇죠. 일단 첫째로는 역풍이 있었고 노무현 탄핵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거 탄핵론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완전 작살나는 수가 있다. 네. 이러는 게 있고 이 절차를 갖다가 과연 밟을 수 있을까? 탄핵 발의와 의결과 헌재 판결까지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이 탄핵이라는 게 지금 와서는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서도 그 당시 10월달 이후로부터 있었던 그 사태에서는 이게 전혀 딱 일관된 길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막 헤매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헤매고 있었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막 면피하려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요. 네, 너무 레디컬한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당시의 탄핵은.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오만 논쟁들을 다 겪었었는데 그때 이제 서영석이 더 비평하면서 그 저는 또 맨날 했던 게 저기 자진 하야론 이거랑 싸웠는데 씨발 자진 하야론이면 제일 좋은 건 누가 모르나 안 하니까 문제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진 하야론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민주당의 역할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냥 저쪽 갖기 애들이 어려워지잖아. 그 새누리당이 계속 주도권 잡고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사인 인터뷰에서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가 뭐 자기 작전 엄청 잘 짰다 그랬는데 우상호도 엄청 흔들렸거든요. 네,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흔들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탄핵을 밀고 가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추미애가 유일했고 네. 탄핵을 성공시킨 최고의 공신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죠. 네. 그러나 정치인 중에 단 한 명만 꼽으라고 그러면 전 추미애예요. 추미애가 그렇다고 너무 급진적으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예. 상황을 봐가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는 그걸 한 칸 뒤에서 한 박자 느리게 그렇습니다. 그때 고구마란 별명이 붙었잖아요. 네. 아주 좋은 고구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그 당시 그 메시지는 일관됐지만 그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익히는 시간을 굉장히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 익히는 시간이 뭐냐면은 국민 여론이 탄핵적으로 비등해지는 그 시점까지 네. 전략적으로 인내하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저쪽 놈들을 계속 몰아붙이는 역할을 했다고. 그 당시가 지금은 우리가 진짜 계속 승리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 승리를 갖다 계속 쟁취해내는 과정이었고 그 사이에 중구난방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는 이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기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박근혜 하야, 박근혜 사퇴 이런 얘기 뭐라도 해도 돼요. 뭐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국민 주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주장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 중에서 지금 와서는 가장 완벽했어요. 진짜. 완벽했습니다. 완벽하게 탄핵이라는 일정들을 끌어냈고 탄핵 일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국회 3분의 2 의결이에요. 네, 그렇죠. 3분의 2 의결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당시 새누리당에 이걸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 새누리당 실제로 뽑아내요. 네. 그렇지. 투항을 받아낸 건데. 네. 그 사이에서는 아마 좋은 말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너 그 박근혜가 지금 이 난국을 벗어나고 나면은 너한테 복수 안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었겠지.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새누리당 내의 분열을 그대로 이뤄냈죠. 네. 이거를 저는 좀 약간 칭송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이런 면이 있는데 상황이 있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면 자체를 만들어낸 게 당시 민주당이다. 맞아요. 그렇지. 추미애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우상호도 굉장히 잘했고요. 잘했었어. 당시에 그 국회 부의장도 굉장히 잘했고 팀 전체가 똘똘 뭉쳐서 되게 잘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그 공이 어디로 가냐면은
당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나갔다. 이 점이 가장 칭찬을 할 만한 포인트예요. 관리를 잘했죠. 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 11월 중순에 박근혜 추미애 이제 면담이 만들어지려고 했을 때 그 전날 11월 14일 날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후퇴 후 거국 내각을 요구하기로 했던 기존 당론을 폐기하고 퇴진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미란다 고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체포하기 전에 너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바로 직전에 만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당론을 만들어 놓고 받던가 아니면 다이하시던가. 탄핵 얘기하니까 다들 굉장히 신이 나네요. 네. 정말 재밌던 우리 인생에 가장 재밌던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추미애 대표의 어떤 리더십, 결단력, 협상력 이런 것들이 돋보였던 장면이 김무성 만났습니다. 네. 그때 김무성 만난 거 가지고 박지원이 지랄하고 행상 책임. 또 JTBC가 또 역사적 오보를 남기고. 그렇지.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일부 지지자들이 또 추미애 대표 오해했습니다. 네. 욕하고 그랬었잖아. 예. 근데 그때 추미애 대표가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김무성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탄핵 안 하면 비박의 정치 생명은 끝이다. 겁내지 말고 탄핵하자. 아, 잘 꼬신다. 내가 판사 아니었냐? 법률가로서 보면 탄핵 심판 오래 안 걸린다. 행상 책임, 즉 헌법을 대하는 태도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김무성이 당시 팔랑귀였던 거예요. 넘어갔어. 여기에 넘어온 거야. 네. 그게 이제 김무성을 흔든 게 뭐냐 하면 사실 그거의 협박이에요. 네, 그렇죠. 박근혜 살아남는 죽는다. 바로 그거야. 협박한 거야. 네, 맞아요. 니네 나랑 우리랑 같이 탄핵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니들 죽어. 네가 이제부터 암만 친박 코스프레 해봐라. 박근혜가 니를 갖다가 살려둘 것 같냐. 네. 이런 말을 직접 안 했을 뿐이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제가 당시 SNS 제 계정에 썼던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포스팅이 트윗이 추미애 당대표의 요즘 활약상은 흡사 조별 과제 마감 전날의 조장처럼 매우 용맹무쌍하다. 적절하다. 그 조별 과제 전날 조장만 혼자 파워포인트 쫙 100장 다 만들고 영상 넣고 편집하고 폰트 설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계속 메시지 보내고 결혼식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야, 너 빨리 안 와? 자료 안 보내? 메일 안 보내? 이러면서. 아, 그때 저 언론의 왜곡 보도와 그 왜곡 보도에 흔들리는 장면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행상 책임 이것 때문에 뭐 보도가 이렇게 나왔지. 추미애가 박근혜 1월 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딜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야. 형사 책임. 네. 그래서 이 보도 가지고 또 추미애 대표 막 진짜 까는 났었죠. 글들이 막 페북을 덮었지. 네, 그때는 정말 다들 너무 민감하던 시절이라 가지고 네. 작은 주스 하나에도 그냥 다 폭발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이게 사실 언론에 사실 우리가 놀아나는 측면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언론 보도에 특히 제목만 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내용을 살펴야 되고 그 내용이 정말 팩트가 확실한지 의심을 두고 하고 네. 하루 이틀은 묵혀놓고 반응해야 된다. 그런 글을 내가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승주 소장님이 지난번 짤의 정치학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짤의 정치학이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분이 뭐냐면 이전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짤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네, 조중동을 보면 조선일보 보면서 대통령 탄핵 가결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 모습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네. 탄핵 전문가라는 별명도 탄핵 붙었고요. 전문가. 맞아요. 예. 그리고 진짜 또 강단 있는 거. 그 뒤에 박근혜를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지. 일종의 최후 통첩.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그만 물러나십시오. 이 장면도 그렇죠. 이것도 또 박지원이 또 지랄지랄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하니까 또 그 보도에 또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면서 추미애 대표를 또 비판하는. 네, 그때도 그랬어요. 네. 아,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언론 기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놀아나. 그러니까 정치는요 결론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탄핵에 성공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우왕정 추미애 대표도 했다고 쳐도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쳐도 어쨌든 다 이겼으니까. 네, 확실히 중요한 국면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성공하고 난 다음에 문평성대 맡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서도 당시 박근혜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이니까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압박의 공세가 조금 더 수그러들고 저쪽에서 무슨 하나의 비밀을 잡았다. 이 새끼들 쿠데타 안 할 거라는 생각 못 해요. 네, 그 친위 쿠데타도 생각할 수 있었고요. 네. 계엄령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죠.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이랬다고 그래요. 그 친위 쿠데타 얘기나 계엄령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나서 약을 미리 친 거지. 약을 쳤다. 근데 이게 너무 미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공장 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하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들은 정보가 있었다. 그래서 계엄령을 자기가 막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보면은 저는 가장 그 역시나 그 촛불 시민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매주 이 좁은 공간에 수십만 명, 100만 명이 모였는데도 한 번의 폭력 사태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그 수구 좌파들이 저기 문화재 놀이 공연 보러 왔냐, 저러고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됐잖아요. 그리고 탄핵 가결되고서 바로 험재에서 인용되고 그 다음 날이었나? 박사모에서 폭력 집회하는데 단 하루 만에 3명이 죽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3명이 죽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폭력 사태 일어났더라면 계엄령 발동되고 탄핵 물 건너갔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문끌 오소리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네. 광화문 시민들이 옳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운동권 꺼져. 야, 추미애 대표 지금 내가 영수회담 제안까지 왔잖아요. 네. 바둑으로 치면 수순이 딱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수순이 뭐냐? 그때 아까 언론 보도 부안해동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조차 애들조차 추미애 대표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러면서 언론 보도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자기 결정을 정확하게 못하고 네. 그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탄핵에도 소극적이고 영수회담에도 소극적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마지막 일종의 또 그 메시지 한 장을 딱 날립니다. 박근혜 퇴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뒤에서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 아예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선택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한다. 진짜 잘한다. 저는 이 당시에 추미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누구를 대신해서 나섰다 하더라도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생각합니다. 정말 거의 유일한 옵션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추미애가 가는 대단하고 저는 이때부터 축바가 됐어요. 이게 지금 방금 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탄핵을 뭐 추미애 혼자 했어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진짜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 사실 탄핵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몇 명을 데리고 오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 여론은 압박하는 시민들의 역할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리더십이었다고 우리가 회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제일 어려운 미션입니다만 그 암비션도 쉽지 않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탄핵론을 갖다 딱 정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미 그때도 사실 당대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당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통합해내서 한 방향으로 같이 와 하고 달려나가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낸 거야.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 백수지만 문재인 후보. 그렇죠. 인데 문재인 후보가 나서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권 찬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편만 갖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추미애가 하여튼 하도 잘 싸워주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얼마나 부담이 없었을지 지금 돌이켜보면 천만다행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 당시 그 전 의원이었죠. 네. 의원은 반발짝 뒤에서 따라가면 그냥 되는 상황. 얼마나 좀 편했을까 진짜. 광화문 나와서 촛불 들고 있었잖아. 네. 아 너무 편하게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참. 예. 이 정도로 일단 탄핵 국면 리더십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승리까지 네. 이뤄내죠. 대선 승리는 뭐 우리 모두의 작품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어쨌든 우리 모두의 작품이긴 하지만
대통령 2번 당선시키고 2명 다시 끌어내리고 그러니까요. 네. 최고의 게임 메이커. 킹메이커로도 훌륭하고 뭐 탄핵 메이커로도 훌륭합니다. 드래곤 슬레이어이기도 하고. 킹슬레이어. 이 자리를 빌어서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2012년에 민주당은 어땠냐면은 당시 네. 문재인 후보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근데 이번에 어떠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외전화를 통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선거 유세에 어떻게 움직이다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페북을 기준으로. 답이 뭔지 아세요? 전원.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거긴 또 좋은 리더십이 한몫했다는 부분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원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맞아. 이번 그 대선 선거운동은 앞으로 우리가 좋은 모델로 맞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보존하고 계속 이걸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돼. 후보와 정당과 지지자가 결합하면 혼일치가. 그럼 이겨. 무조건 이겨. 3위일체가 돼서 일치 단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보여준 선거. 심지어는 종거리도 수고했어. 박영선도 수고했지. 박영선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때 거의 문구리였지. 네. 거의 계속 그 문재인 당시 후보 사진 올리고 난리 났었고요. 거의 덕질 수준으로 했지. 태섭이도 열심히 했어. 제가 문재인 TV 그 현장 중계할 때 이석훈 의원이 제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길 2012년 때는 전화를 하면 의원들이 다 조용한 데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딘가 사람 많은데 안 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전화를 하면은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어딘가 가가지고 막 계속 떠들고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통화가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이 정말 있었죠. 민주당은 딱 50년만 이렇게 합시다. 제가 50년 더 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탄핵, 대선 이렇게 잘 이끌어온 추미애 당대표한테 이제는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이라는 과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잘하실 거라 믿고요. 예. 네. 내년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딱 지방선거 승리까지 일궈내고 그리고 개헌도 이뤄내고 진짜 우리 민주당 역사상 임기를 이렇게 반듯하게 제대로 잘 채우고 또 그 임기 동안 정말 많은 일을 이뤄내는 거 쉽지 않은 역사를. 임기 채우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네. 사랑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행복한 지지자, 행복한 당대표. 처음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전 당대표 김종인을 생각하면 정말. 김종인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추미애가 당시에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엄청나게 김종인을 깠어요. 엄청나게 진짜. 맞아요. 근데 제가 추미애한테 감탄한 게 뭐냐면 그 바로 당대표 당선된 다음 날에 찾아가가지고 화해 제스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이어달리기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진짜 약 올리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순실과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 단식에 나서신 이정현 의원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가서 손목을 거꾸로 가셨습니다. 네. 언제 장지지세요? 불필요한 갈등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적 감각이 확실히 뛰어나고 별명을 하나 붙여준다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자랄 정치인이다. 맞아요. 진짜 정자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추미애 당대표를 위한 컨설팅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또 약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 추비여천가가 되니까 컨설팅을 살짝만 해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좀 얘기해볼까요? 네. 추미애 당대표는요, 말실수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은근히 많아요. 말실수가 좀 약간 지나치거나 살짝 넘어가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수위까지 안 했으면 아무 꼬투리도 안 잡힐 텐데.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안 싸워주니까 나라도 가서 인파이팅을 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좀 그 밑에 사람들이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파트너가 없고 좀 외롭게 정치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되게 앞서니까 좀 과한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당대표다운 가오를 잘 지키시면서 좀 밑에 사람들 좀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되어줄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나 할까? 자, 그럼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세 분에 비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좀 제 분야랑 좀 엮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추미애 당대표를 보면은 론다 로우지라고 UFC 여자부 초대 챔피언했던 론다 로우지가 생각나거든요. 아, 론다 로우지? 네, 론다 로우지는 그 6차 방황까지 가면서 그야말로 UFC의 여성부를 만들었던 아주 혁신적인 스타입니다. 아, 그럼 육선 하시는 건가? 아, 그런데 론다 로우지가요, 왜 7차 방어에서 깨졌냐면은, 론다 로우지는 어머니가 유도 선수 출신이었고 강력한 허리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테이크다운시키고 안바로 경기를 끝냈는데요. 그런 스타일이 계속 6번 가까이 지나가니까 상대 선수들이 타격으로, 원거리 타격으로, 홀리홈이라는 선수가 긴 먼 거리에서 계속 그 견제성 잽을 넣고 거리를 주지 않고 계속 그 타격으로 두들기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웃파이터한테 당했네요. 예. 근데 이게 왜 무너지게 되냐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변화를 좀 가져가야 돼요. 아하.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본인 주변의 코치진들, 사람들, 아니면은 그 팀을 새로 꾸려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좀 게을리하다 보니까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못 놓치니까 기존의 관성에 흘러갔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패배를 하고 이제는 종합격에서 좀 멀어졌는데요. 아하. 그냥 그 감각적인 말씀이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의 커리어 훌륭하잖아요. 그 나름의 스토리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막강한 지지층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또 한 번의 그 스텝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아하. 론다 로우지가 6차까지 갔지만 왜 7차에서 멈췄는지. 박철순의 너클볼도 결국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 네. 어쨌든 간에 ESPN 중계를 본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추미애 당대표님의 생일이 10월 23일이더라고요. 10월 23일에 그 탄생화가 흰 동말풀이고 꽃말이 경애예요, 경애. 리스펙트 앤 러브. 계속 그 시민들을 리스펙트 앤 러브하는 경애하는 마음으로 가져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이름을 계속 남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뭐 칭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이렇게 정치적 언어를 잘 쓰는 정치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정치적 언어를 잘 써요. 정말 당대표로서 최적이다. 정말 그 페이스북에서 남기시는 글을 보면서 한마디도 더 빼고 덜고 할 것도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시고 법률가와 정치가 굉장히 행복한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요까지는 칭찬이고 뭐 컨설팅을 하니까 웃기는데 저보다 정치를 한 100만 배 좀 잘하시는 분이니까 컨설팅을 할 건 아니고 그런데 그 당내 세력화라고 그러죠. 네.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은 좀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대표를 위해서 몸을 던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현재 주요 당직자라고 임명되어 있는 분들을 봤어도 추미애를 위해서 뭐 뭐든지 하겠다. 뭐 이러는 그를 보이는 의원들이 잘 모르겠어요. 좀 리베로다. 자, 우리 하승수 소장님의 이야기를 내가 받아서 그 측면에서 당 대변인단 교체 또 그 얘기. 네. 네. 당 대변인단이 아닌 말로 그동안 지금 추미애 당대표가 국민의당 쪽하고 날선 공방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당 내에서는 당대표가 왜 저렇게 우리 협치를 해야 되고 좀 저쪽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를 자꾸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측면에서 대변인단은 도대체 뭐하냐. 대변인단 논평을 보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변인단이 그렇게 하니까 당대표가 전면에 노출되잖아요. 네. 대변인단이 당대표의 입이 되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최전선에 나가서 칼을 맞더라도 적을 향해서 칼을 날리고 총을 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네. 대변인단 아닙니까? 네. 지금 자바국당 대변인단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까? 근데 우리 대변인단은 방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월급쟁이 대변인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추미애 당대표가 전면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나는 대변인단이 당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대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앞에서 칼 맞을 수 있는 그런 대변인단으로 꾸려야 된다. 아까 2015년 문재인 당대표 굉장히 어려울 때 추미애 최고위원이 탱커 역할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당대표에게 누가 탱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 역할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당 대표가 막말한다고 비난을 받아요. 당 대변인이 막말한다고 비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원래 당 대변인이라는 게 다 저격수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파이터들이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단이 아주 점잠 빼고 앉아 있어요. 당 대표는 막말한다고 그런 거를 있는데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죠. 아유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뭐 50% 지지율이 49% 되면 어떡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가는 비에 가는 거예요. 파이터들이 전면에 나서주지 않으면 우리 최고 사령관이 맨 앞에 나가 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 좀 드린다면은 꼭 대변인단이 날선 언어, 센 언어를 써야 되는 뜻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혹은 희화화시켜서 아니면 절묘한 경구를 써서 저들을 궁지에 빠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욕을 하고 막 이런 게 저격수들의 역할은 아닙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당 대변, 또 대변인실에서 뭔가 워딩이라든가 기찬 내용이 와서 어디 SNS에서 회자되고 RT되고 기억이 없네요. 공유가 안 돼. 왜? 왜냐면은 의미 있는 언어들이 없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논평들만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섹시한 말만이 살아남습니다. 사실 정치적 언어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네 진짜. 대변인단이 최전선에 서줘야 당 대표가 보호를 받고 당 대표가 보호받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호받는 거예요. 네, 그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전선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추미애 대표가 막말한다는 소리를 비판을 받아가면서 앞에 서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 대표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누구로부터? 대변인단인들이 추미애 대표를 보호해줘야 될 거야. 그거는 대변인단이 최전선에 서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과의 분쟁이 나와가지고 막말한다고 해서 대변인이 잘리는 게 영광이지. 그렇죠. 최장수 대변인 하면서 원만한 언어를 구사하는 게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상이 없는 파이터네. 부상이 없는 파이터. 그러네요. 부상이 없는 파이터면 뭔 파이터야? 계속 링에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그러니까 부상이 없는 파이터가 무슨 파이터야? 저는 뭐 이 얘기 관객으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뭐 정치인세계 뭐 강경파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센 거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강경파들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냥 일반론이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꽤 됐습니다. 야, 그래요? 이것도 우리 취미 역시 그래도 비중 있는 정치인이니까 분량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요. 오늘 재밌는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추미애라는 한 정치인의 을 알게 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카피가 이거 우리 뭐 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말 제일 많이 해. 형 나 모르니까 형들이 얘기해요. 네, 사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시더니만. 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정리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UBC 보도부분 대표 권순욱이었습니다. 동부와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였습니다. 프로레슬러 김남훈이었습니다. 네. 프로 따봉러 윤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니까. 어디서 꼬였냐면은 저는 권순욱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